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해서 해운 분야와 항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쉬핑이라 하죠. 쉬핑. 그리고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서는 transport by sea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새 정부에 있어서도 국적 선대를 여기 보다시피 2021년의 9,300만 톤에서 1억 2천만 톤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해운 정책이다 하게 되게 되면 그는 선박 정책이 아닙니다. 선박을 얼마만큼 늘리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해운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느냐. 해운 성장이 무엇이냐? 선박을 늘리는 것이냐? 보유 선박이냐? 아니면은 지배 선박이냐? 그 다음에 이 선박을 우리 국적 선대를 이용한 화물 적치량이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운을 통한 수입이냐? 해운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냐? 거의 다 보게 되게 되면 해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 뭐 데드웨이터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1980년에 이미 나왔던 해운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여기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것이 선박 투자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선박 매입 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운 산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이 돈의 흐름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맥, 동맥, 피의 흐름이 중요하듯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돈의 캐시 플로우와 카고 플로우, 돈의 흐름과 화물의 흐름이 뭡니까? 물류입니다. 막힘없는 물류, seamless logistics가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영 시대에는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완제품의 수출입이라든지 이러한 공급 사슬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배입니다. 배, 선박입니다. 선박. 그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고 믿을 만한 품질의 해상 운송 서비스의 확보가 이 글로벌 공급 사슬에 있어 가지고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해운은 사실 사이클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클 인더스트리의 말이 뭐냐? 시황 산업이다. 불경기는 길고 호황은 짧은 그러한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해운은 경기에 따라 가지고 운임의 등락이 큰 시황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국가에서는 선사가 항로와 배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불황의 파고는 넘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호황시 운임이 지나치게 오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하주와 정부가 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이 한진해운이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파산되었습니다. 이 2000 몇 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파산을 했습니다. 이 한국 무역과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이 한국해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선사가 한진해운이었습니다. 이 한진해운은 지금부터 한 73, 4년경입니까? 설립된
대한해운공사를 합병한 회사가 한진해운이었습니다. 이 한진해운이 당시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뿌리가 크게 이 둥지채, 뿌리채 뽑혔다 하는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이 해운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뭐냐니까 두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진해운 이 파산 직전 1년 전부터 부산에서 발행되고 있는 두 신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만큼 해양수산을 다루는 신문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 다음에 서울의 중앙지에 한진해운을 살려야 된다. 여태까지 잘못한 그러한 과오는 차치하고 일단 이 한진해운이 없어짐으로써 입게 되는 미래의 손실과 지금 현재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추정해서 어느 것이 큰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장은 여하튼 2016년 아마 9월 13일경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저는 생생하게 TV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정해주게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도자는 관리들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운은 보면은 우리가 네이비 해군과 함께 시파워 해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1982년 벌어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이 바로 옆에 그렇게 포클랜드가 영국은 얼마나 멉니까? 그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지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르헨티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문제로 여론을 갖다 좀 몰기 위해 가지고 포클랜드 제도 여러 섬을 점령을 하자 영국은 대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대함대에 뭐가 포함됐느냐? 컨테이너선, 이런 벌크선,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 로로선 이런 것들을 상선이라 합니다. 상선. 뭐랄까 이 비즈니스 화물을 싣고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상선입니다. 배는 상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선이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이 상선을 개조한 배가 이 영국의 그 당시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배가 이름이 아틀랜틱 컨베이어호입니다. 이 당시 영국군이 이 징발해가지고 이 개조한 이 선박은 탄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헬기 등을 수송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해운업은 순수한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이 해운을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가지고 The Fourth Army 제4군이라고 했습니다. 제4군. 예? 그 정도로 이 해운 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금융 논리를만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한진해운이 파산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해운과 관련된 대학도 있고 그 당시 한진해운이 파산되기 직전에 일본에는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금융? 이쪽 분야에는 유명대학교, 명문대학교 출신으로서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 해운 경제, 해운 정책학, 이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논리가 약합니다. 금융 분야는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분야의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해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이 해운을 통해 가지고 수입되고 제조되어 가지고 자기 생활에 쓰고 있지만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분야라든지 수산 분야라든지 바다와 관련된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지원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저와 같이 부산에서 동학으로서 했던 분들 중에도 장관이 된 분도 있어가지고 뜻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럴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워낙에 바쁘시니까요. 산업자원부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FTA를 해가지고 몇 년간 지금 보면은 대학의 이 FTA 중요성을 학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 강좌 개설을 위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갖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학과에 글로벌 물류 인력 양성 특정 학과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 해양의 중요성, 해운의 중요성, 수산의 중요성, 해양 자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대한해운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해운공사는 1949년 12월 20일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입니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영기업입니다. 저는 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에 공기업으로서 이런 공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야 그 당시 어떤 분이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그 당시 이 회사를 대한해운공사 초대 사장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정책을 만든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쭉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 해운 산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인식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양수산부 장관급입니다. 그러한 부서가 전 세계에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0개 정도 될까요? 20개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장관급의 그런 기구로서 우리 한국 해양수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 당시에 1949년 당시로서는 민간이 외양해운업을 영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 한국의 외양해운업을 발족시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성경지명이 높을 뿐 아니라 저는 그 당시 그걸 보고는 그 당시가 아니지만 그 뒤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된 한국의 해운론이라는 책은 70년대에 제가 을지로 보성빌딩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0층에 있던 한국해사문제소 해양항목이라고 하는 월간지 전문지를 발행했죠. 거기에 소자로 계셨던 윤상송 박사 일본 동경상선대학 출신이죠. 그분이 쓴 이 해운론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95년경인가에 국제해운론 책을 냈는데 법문사에서 학생들이 해운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해운공사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HMM 현대상선이라는 이름 안 쓰거든. HMM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머천트 머린. 머천트 머린이 우리말로는 상선입니다. 이게 민간 이양을 갖다 할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한해운공사가 1968년 7월에 민영화되었고 1982년 이후에는
대한선주 그리고 또 대한상선으로 회사 이름 사명을 변경했다가 1988년 12월에 한진해운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대한해운공사가 해공이 설립되었다가 약 4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한진해운으로 해운공사가 합병되었기 때문에 한국해운의 역사가 성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언제 설립됐느냐?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이 지난 가지고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다음 옛날 조양상선도 없어졌지만은 우리나라 이 해운의 역사는 shipping history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뭐랄까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메가 캐리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해운공사와 한진해운이 딱 40년 정도로 해가지고 100년 또 50년도 못 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 당시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한진해운에 대한 처음 이 고강도의 비판 발언을 해가지고 그 뒤에 12월 13일에 한진해운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이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법인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덴마크의 머스크라든지 스위스의 MSC라든지 프랑스의 CGM이라든지 하는 글로벌 해운선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회사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이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프스 뭐 이런 생각하고 덴마크, 낙농 그런 나라가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세계 최고의 그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장관급의 그런 이 해양수산부가 있을까요? 그들 정부에서도 그 당시 자국 선사에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난 뒤에 새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해운진흥공사를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새 정부에서도 HMM 민간 그 이양 역근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 선박투자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그 선박 펀드를 그 확대하면서 이 우리나라 해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선박 매입 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을 하고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 리스 제도를 도입하여서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 HMM에 지원한 규모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의 지원까지 합하면은 이 해양진흥공사에 지원된 금액은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4조 8천억 원 규모는 보면은 2조 가량은 HMM의 리퀴디티, 유동성 등의 재무 지원을 위해 투입되었고 나머지 2조 8천억 원은 자산 확보를 위한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항만 터미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은 이 HMM의 이 지분 에퀴티 지분 비율은 산업은행이 21%,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 확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HMM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사채 등의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이 전환할 경우 HMM 주주 지분율은 약 한 70%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HMM이 최고 실적, 요즘 보게 되면 호황, 아주 선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저도 어저께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가 식사대를 다 계산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선사와 관련된 이 포워딩 업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 운임이 달러로 이렇게 결제되고 하니까 이 친구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그 선사들이 그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 컨테이너 HMM 현대 머천트 무린, 그죠? 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실립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요즘 뭐 한 2만 개 이상 실리죠. 제가 옛날 이 컨테이너 선의 그 공부할 당시 1980년대 이때는 많이 실어봐야 한 2,000개였습니다. 2,000개. 영국에서 이렇게 저희 지도 교수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당시 영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뭐랄까 이 컨테이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 쉽 이코노믹스라는 책도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발행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컨테이너가 한 2,000개씩, 지금 보면 한 2만 개 다 실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럽을 보냈는데 화물을 갖다가 트럭에 실어가지고 한 개씩 실어 보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류와 그 다음에 이 대기 오염 가스를 품어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수송, 운수, 물류, 글로벌 공급에 있어가지고 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환경 친화적인 그린 로지스틱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세리스 제도라든지 선박 펀드 규모 확대라든지, 그 다음 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만, 포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투포트 시스템을 하고 있죠. 투포트. 부산항과 광양항. 근데 이 투포트이 거리가 자동차로 운행할 경우에 뭐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데, 과거에 이 항만 정책 개발을 할 때 이 광양항의 경우에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기억에 그쪽으로 개발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는 원포 이 집중이 아니라 투포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항의 경우에 앞으로 신항을 완전 완전 개장으로 물류 처리 능력을 11% 제고하겠다. 사실 항만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쟁력의 조건이 첫 번째가 하드웨어에 있어가지고 여기 항만일에 놓는데요. 얼마만큼 컨테이너를 접안시킬 수 있느냐, 이 컨테이너 한 개를 접안시킬 수 있는 버스라죠. 버스 접안 능력, 접안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해상 운송업에 종사하는 선사로서는 뭡니까? 시간을 배가 항만에 대기하는 시간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 그 말은 운항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 항만에 들어와 가지고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그러한 처리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저렴한 그러한 항만을 선택하겠죠. 그게 포트 초이스, 항만 선택과 관련된 여러 조건 중에서 항만의 커패시티, 접안 능력과 그 다음에 배후 힌틀랜드에 있어서의 그러한 장치장을 얼마만큼 무료로 이용하느냐, 프리 스토리지가 얼마만큼이냐, 그 다음에 항만 배후지에 있어서의 뭐랄까 이 오프독 CY의 사용료가 온독 CY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항만 배후지에
얼마만큼 인접한 이 부지에서 부가가치 물류를 할 수 있을까? Value Added Logistics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항만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만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드는 자본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배가 들이오지 않으면은 이 항만은 뭐랄까 참 곤란하고 지역 경제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 매몰 비용, 선크 코스트가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은 이 국내 항만들 간의 경쟁도 있지만은 인근 항만과의 경쟁, 중국 항만, 일본 항만, 부산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항만과 일본에 있는 항만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보다 많은 배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물류 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마트 메가 포트로 이 건설을 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스마트 포트로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서 화물 하역부터 보관까지 전 영역을 자동화된 Full Automated Port을 스마트 항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벽 크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송 이 항만 내에서의 이 트랜스퍼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야드 크레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자동화하는 장비로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로 도입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요. 항만에 있어 가지고 화물이 많이 들어오냐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루풋 화물 처리 능력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 항만의 랭킹을 매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양적이라는 겁니다. 양적인 그러한 측정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항만에서 발생되고 있는 화물의 처리를 통해 가지고 환적도 포함되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항만에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항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항만의 전략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화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다양화, 다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상품은 다양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은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우리가 이 무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 주로 수출하던 것을 중국에 주로 수입하던 것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으로 동남아라든지 아시안 국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상품과 B라고 하는 상품을 주로 수출했는데 이제는 A, B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C, D라고 하는 것을 상품을 또 수출해야 될 때는 그런 상품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과거에는 제조만 했는데 우리 회사도 이제 계열사로 물류, 제3자 물류, 제2자 물류, The Second Party Logistic Service Provider, 제3자 물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때는 그거는 우리 회사의 기능의 다각화입니다. 다각화, 다양화, 다변화. 여기서 이야기하는 LNG 급유 시설, 그 다음에 수리 조선소와 같은 그러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서비스 다양화를 이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운과 항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